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황하강의 지류가 바뀌려 하자 몽골에 2. 14억 시장 난리 났다. 삼성 초대박. 3. 한 살려줘. 중국 최대 기업 백기 투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몽골과 티베트가 힘을 합치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이 허강 티베트 고원에서 발언하여 중국 내이멍구, 내몽골 사막지대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은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끝이 나는 다른 강들과는 다르게 사막에서 끝이 나는 아주 특이한 강입니다. 이 강은 과거 티베트 영토 칭하이성 간수성 내몽골로 흐르는 강이지만 강수량이 워낙 적고 해발 고도가 워낙 높아 물을 담아둘 만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발원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합쳐져 한반도의 대기 환경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철 한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뿌연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상활이 달라지며 내몽골 일대의 거대 내륙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몽골의 통일, 티베트의 분리 독립은 생각보다 엄청난 환경적 혜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에겐 더더욱 직접적 영향을 주며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로 신음하는 서해바다의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화라강의 지류를 바꿔 내몽골의 건조한 사막지대에 거대 내륙 호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화라강의 물을 흑하강으로 돌려라.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메콩강의 댐을 막아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는 메콩강은 인도차이나의 젖줄기입니다. 하지만 그 상류부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이 댐을 전부 막아버리는 바람에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인도차이나 동남아 각 국가들은 농사조차 짓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똑같이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화라강입니다. 화라강은 중국에서 양쯔강 다음으로 가장 긴 강인데요. 황하강은 세계 전체에서 순위를 매겨보아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긴 강으로 분류되는 엄청난 하천입니다. 이 강은 과거 티베트의 영토였던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간수성 닝샤후이족 자치구 내몽골을 거쳐 산둥반도 북부의 발해만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티베트와 내몽골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면 크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티베트와 내몽골이 각자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티베트는 인도가 후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당초 상하이 협력기구에 협력을 하는 친중국 국가로 알려져 있고 브릭스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중러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인도 간의 분쟁 가능성은 낮게 평가받지만 지난 G7 회담 이후론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G7 회담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도가 친서방을 향해 전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 인도의 무역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2018-2019년 또 2022년도를 거치면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미국으로 떠오른 상황이며 반면에 인도 중국 간의 무역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도가 친서방 또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티베트의 독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수록 인도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인도와 친한 완충지대를 얻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한국전쟁 전까지 있었던 왕국이나 서방세계가 한국전쟁에 관심이 쏠린 사이 중국이 무력으로 티베트를 침공해 강제병합한 이후로 인도의 망명정부를 두고 인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경제적 부상, 인도의 패권 세력화 또 인도의 친서방화가 가속화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될수록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과거 1950년 이전처럼 분리된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티베트가 분리 독립하게 되고
내몽골이 몽골과의 통일을 통해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이 된다면 중국의 수자원 패권은 티베트와 내몽골이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황하강과 흑하강 헤이허의 경우에는 내몽골과 티베트가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하천이 되는데 티베트와 내몽골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중국 그것도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댐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종국에는 황하강의 지류를 헤이허강으로 돌려 현재 헤이허강 분지 내몽골 일대의 분지 지역에 거대한 담수 호수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변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내륙 호수 황하강의 지류를 바꾸어 헤이허강으로 돌리게 된다면 내몽골 고비 사막 일대 헤이허강 분지 일대에는 거대한 내륙 호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 가치가 높은 담수 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몽골의 분지 지형에도 거대한 내륙 호수가 생겨 수자원이 부족한 몽골의 좋은 수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산악지대는 고도가 높고 습기가 잘 맺혀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에 막대한 수자원을 공급합니다. 황하강이 그중 하나입니다. 황하강에 댐을 만들면 내몽골 일대에 거대한 내륙호가 생겨 사막 지역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생태적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몰려들고 동물이 몰려들어 동북아의 생태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이며 무엇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고비사막의 먼지를 그대로 맞는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미세먼지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또 서해바다의 새로운 생태학적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황하강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하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량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 황하강 유역에 있던 중국의 공업도시들은 문을 닫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며 서해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원 역시 근원 차단될 것입니다. 서해바다는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황하강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도 한 몫을 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쏠려 내려오는 토사물들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 퇴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하강의 흐름이 내몽골의 사막지대 헤이허강으로 유입된다면 서해바다는 이전과는 다른 청정한 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한국, 몽골, 티베트의 언어 동맹. 인도의 성장은 티베트의 분리를 촉진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몽골과 몽골의 통일을 불러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포위됐던 몽골은 티베트 인도라는 새로운 출로를 얻게 되어 새로운 국가적 성장의 활로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시기 고려와 몽골 티베트는 과거부터 밀접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충선왕의 경우 몽골 제국을 통해 티베트에서 공부를 했을 정도로 고려, 몽골 티베트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지역은 언어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알타이 언어권의 언어 문법적 어순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얼굴의 생김새를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언어 인종적 특질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유사성 동질성은 장기적으로 세 지역의 우방관계 우호관계를 형성해 아시아의 새로운 자유의 축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도 북부지방에도 아시아계 민족들이 거주 중인데 이들의 문법 구조는 부탄, 네팔, 구르카, 티베트, 몽골어, 한국어와 유사한 특질이 있어 동아시아에서부터 남아시아, 산악지대로 연결되는 새로운 정치외교 루트가 형성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며 한반도의 대기 환경을 청정하게 하고 한반도 서해바다의 바다 생태 환경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고대의 시기 신라는 과거 토번으로 불렸던 티베트 제국과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 역할을 다했던 역사도 있을 정도로 고대 시기의 정치 외교적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에서 인도까지 연결되는 육상 루트. 왕오천 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해초가 인도를 방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기입니다. 세계 4대 여행기로 손꼽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기인데
오늘날 한국인들이 여행 유튜버 등으로 활약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해초가 여행한 한반도에서부터 인도까지 연결되는 거대 육상 루트가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 몽골 통일, 만주, 티베트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몽골, 티베트, 인도까지 연결되는 산악철도 도로망이 형성되어 과거 고대 시기부터 존재했던 티베트, 인도까지 연결되는 신비의 육상 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루트가 중요한 이유로는 앞으로 인도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세계 제1위의 인구대국으로 부상할 뿐 아니라 서방의 협력국가로서 부상을 하면서 엄청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배나 비행기로 갈 필요가 없는 육상 루트가 뚫린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티베트는 이러한 육상 물류 루트로 먹고 사는 무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몽골 역시 무역국가로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 패권 시대가 도래합니다. 물을 많이 확보하는 나라가 많은 인구와 산업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는 메콩강의 상수원을 장악한 중국 때문에 국가 성장의 발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중국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음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인도가 친서방화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하며 인도와의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화웨이 전략을 따라 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금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 위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3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총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 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물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를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 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물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 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 원에서 74만 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 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가량의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의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 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총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에서 97%까지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력,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의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에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 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우이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우이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화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한화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에서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한화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화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 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한화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면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한화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화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한화큐셀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한화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짓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한화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화 측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 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선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화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화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효율을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부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 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 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통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한화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률은 17.9%로 케미칼 2.5%와 첨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한화규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JA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화큐셀 의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임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대 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도 내년 말 8.4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 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